오늘 주제는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주식투자 만고 불변의 법칙은 그래도 믿을 건 실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죠. 근데 그거대로 잘 안 되니까 수익률은 요즘 보면은 뭐 정치 테마주 그리고 또 아까 뭐 네이처셀 네이처셀 제약바이오 종목. 네, 네이처셀 아니면은 뭐 진원생명과 아이진, 차바이오텍, SM 이런 주식들이 없으면은 소외되는 거기에 이제 테마주 없으면은 소외되는 테마에 엮이느냐 마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참 이런 시장이 돼버렸는데 뭐 그건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그들의 게임이죠. 화끈하게 한 방 수익을 주면은 좋긴 한데 이것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단기 매매의 영역이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지라 그래도 실적을 찾아서 기업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LS전선 아시아라는 기업을 좀 볼까 합니다. 이 LS전선 아시아는 매출의 99%가 베트남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은 딱 3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코로나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전력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보도 보셨겠지만 지금 북미 지역 아까 그 고온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이 정전되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뭐 이런 하여튼 이변이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펜트업 수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계속 돌리고 올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력 수요도 베트남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지연이 됐었던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전력 케이블 부분의 수익성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2분기에는 호실적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고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이 분기 대비해서는 32%,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YOY에 대비해서는 1350%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추측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과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에서 자료 제공을 좀 전해주신 거고요. 정보를 좀 많이도 요즘 주시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베트남 인프라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VN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베트남 주식을 사기는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LS 전선 아시아를 뭐 매매하신다면은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뭐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찾자면은 저런 기업이 되고 정치 연관성은 못 찾겠습니다. 네, 뭐 모르죠, 뭐 그죠, 정임 차장님. LS 네트워크스가 좀 엮였죠. 어디로? 그 오늘 오늘 출정하시는 분과 하시는 인물 관계로 엮였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예. 약간 LS 네트워크스? 예. 그러니까 LS 그룹 안에 있는 이제 관계사인데 옛날 이제 뭐 프로스펙스 이런 거 만들던 회사죠.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이 출정식을 할 때 인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좀 그 인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의라는 거는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면 조심. 뭐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뭘 준비하라는 얘기? 사라는 얘기? 도망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뭐 그것 때문에 뭐 LS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반개 LG의 그룹이었죠. 그래서 이제 분사되고 쪼개면서 이제 LS 그룹 이게 전선, 전력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문화된 그런 언제 한번 기업으로 그 케이블 해적 케이블 얘기하면서 뭘 하지 않았나요? 네네 제가 해적 케이블 쪽에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네.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적 케이블을 3, 4년 전부터 수주를 해 왔었는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 가격 수주 가격에 올라간 구리 가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주사 LS의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투영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S 그룹의 자회사인 LS 전선 아시아는 조금 다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변수가 되는 이제 그런 좀 전력 설비 또 전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왜 이거를 분리했느냐까지 이제 올라간다 본다면 이 아세안의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외 그룹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현지화되는 이제 그런 전력을 좀 갖추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 약간의 트로이 목마 같은 이제 그런 전략을 펴다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 법인을 좀 따로 만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동네는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중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선들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물이 그러니까 땅만 파면은 이제 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합선이 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고압선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강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좀 뭐 전봇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고압선 같이 이제 우리 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고압선에 대한 그런 기술도 우리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깔리는 그런 지중해 그런 케이블도 기술력이 확실히 좀 다른 이제 그런 부류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LS 전선 아시아의 대부분의 그런 좀 매출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런 해적 케이블처럼 수주를 쌓아놓고 가는 거기보다는 이제 뭐 도시나 이렇게 조금씩 수주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어떤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크로적인 동남아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 증시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경기 성장성을 감안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이 구리를 또 닥터카파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 구리를 핵심으로 하는 전선도 거기에 또 비례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쪽에 좀 독점적인 이제 그런 위치에 좀 있다 보니까 전 베트남 증시랑 거의 비슷한 궤를 그리면서 같이 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LS 전선 아시아도 뭐 관심, 그러니까 좀 중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신다면 수긍이 가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구리를 보다 보니까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유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왜 저렇게 올라갈까? 이게 유가가 뭐 73불, 예. 4불 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90불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 또 반대로 본 사람들은 다시 60불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본 사람들도 오를 있고 가능성이 좀 높죠. 저는 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꼭지를 잠궈놨기 때문에 뭐 셰일 오일 뽑아내는 거 모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천연가스가 대체되는 거 모르지 않을 거고 각국에서 탄소 제로 하면서 뭐 신재생 여기에 정말 엄청난 그 예산들을 때려 박으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모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유가가 이 정도의 모멘텀으로 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가 근본적인 이런 이제 원유에 대한 그 납사 크래킹에 대한 그런 수요가 아직까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리랑 연동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약간 중소형 종목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으로 하면은 도급 순위로 한 7위, 뭐 잘 나갈 땐 6위 정도 했었고, 뭐 네. 7위에서 8위 정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제 남북 경협주로 과거에 좀 묶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변전소부터 해서 뭐 전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좀 수주하고, 뭐 소규모 수력 발전 이런 것도 하고, 뭐 태양광 그 이제 시키는 에너지를 집적시키는 그런 설비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수철이나 태양광 또 전력 설비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동남아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질문 왔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관계 있냐고. 도화 엔지니어링 네. 없습니다. 네, 있을 요거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한 7, 800개 될 거예요. 종목들 중에서. 아니 뭐 초중고부터 해서 그 안동부터 해서 뭐 네. 이렇게 따지면은 좀 이따 그 관계된 종목은 이따 나중에 이제 한번 있어요? 준비해 놓은 또 게?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좀 펀더멘탈을 보는 거고 그렇죠. 좀 이제 그 펀더멘탈 중에서도 약간 좀 그래도 매크로적인 기본은 깔려 있는 그렇죠. 주식 기업이 그래도 뭐 어째 하다가 테마로 이렇게 연관성이 된다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네, 기본은 그래도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전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증시와 궤를 함께하면서 성장성을 함께할 것이다. 중장기 호흡으로는 적합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런 이제 수철이나 네. 또 작은 이제 발전소, 변전소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동남아 쪽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 정도를 좀 붙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하반기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 될 텐데 하반기는 아무래도 뭐 거대한 담론은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테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적이니까. 오늘 여기 타이틀을 망고불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적은 뭐 증시의 영원한 테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요. 어쨌든 7월 달부터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영업이 지금 뭐 11조 원은 지금 뭐 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죠. 컨센서스가 계속 좀 슬금슬금 올라가요. 11조 3천억까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1조 이상 나오면 뭐 예상치다. 만약에 12조 넘어가면 뭐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실적 추정이 계속 올라가네요. 네, 한미반도체도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게 하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하반기에 뭐 반도체 디램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또 계속 요즘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SK 하이닉스는 또 조금 올랐잖아요. 네. 뭐 한 장중에 한 2, 3% 정도 반등 시도가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일단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또 하고 나면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들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주로 무게 중심을 좀 잡고 움직였다면 또 하반기 때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인데 다만 실적 시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무조건 다 적자 나는 회사고 막 미래만 내다보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는 약간 또 좀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털이 좀 되고 우리나라 실적이 정서는 실적을 잘 안 믿어요. 그죠? 그렇죠. 실적을 좀 낮잡아보고 아니면 잠깐 줘가지고 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실적이 오히려 좋게 나오면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적자 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막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다 만거불변의 보니까. 법칙 중에 그런 게죠. 네, 뭐 하여튼 뉴스에 사서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놓고 종목들을 좀 바라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좋지만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애들 혹은 아주 나빴다가 갑자기 좀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지는 애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딱 떠오르는 기업이 대한광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사실 이제 5G 보급된다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뭐 투자는 또 지연되고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도 좀 많이 못하고 또 광섬유 또 소재 가격도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또 적자였는데 어제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 대량으로 지금 매수를 하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실적이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이제 좀 꼽아본다면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기업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좋은데 계속 좋아질 만한 애들 요즘에 제가 소재 종목을 정말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요. 코오롱 인더, 그 다음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코오롱 인더도 지금 뭐 8만 원 뚫고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이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쪽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차트 열어보시면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이후까지는 이런 초호황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중에서 오늘은
효성 TLC 한 종목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요. 9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싼 종목을 사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린 9,000원짜리 들고 나왔더니 지는 90만 원짜리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90만 원, 뭐 주당 가격을 너무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시가총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멘텀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카카오나 뭐 이런 기업들도 또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또 주당 가격을 좀 낮추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거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재무적인 조치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많이 좀 올라와 있으나 계속해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효성 TSC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난한 종목으로 실적 시즌에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은 저는 이제 포스코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철강주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발 악재도 좀 있었고 최근에 또 뭐 러시아 철 스크랩 얘기 또 나와가지고 철강주들이 조정을 조금 한번 받았는데 반세. 네, 그렇죠. 포스코는 아무래도 이 수익성은 분명히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또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또 반기 배당을 또 하기 위해서 배당금도 좀 이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지금 배당락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산다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6월 말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7월달 실적 시즌에 전고점이었던 뭐 한 40만 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다시 두드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스코까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첨사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열거할까요? 뭐 저는 어차피 그냥 뭐 저도 하도만 던져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뭐 이게 70만 원 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아 되게 비싸네 많이 올랐네 이렇게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이게 90만 원대가 되면 꼭 100만 원이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탄력이 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짜리 주식들이 몇 개 안 되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LG 생활건강 생광. 뭐 이런 기업들 몇 개 있는데 태광이 되나? 요즘 어떻게 됐나? 뭐 태광산업도 100만 원 넘죠. 네. 네. 그러네요. 몇 개 없습니다. 네. 애매하게 37분, 38분. 네. 어떻게 할래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갈라 그래요. 네. 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출마하는데 테마 중 하나.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이제 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네, 혼자서 그냥 1인으로 그냥 출마 선언을 해요. 그것도 이게 어떤- 어찌 보면 또 상당히 좀 대비가 되죠.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 부르는데 윤석열 후보는 막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막 온갖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수라장이 났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좀 대비되게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출마의 변을 좀 밝히고 네. 아마도 이제 좀 색깔을 조금 달리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좀 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후보에 이제 입후보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는 조금 뭐 파평윤 씨부터 해가지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학벌 뭐 인맥 지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할 수밖에 없고 조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 구상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게 그런 정책적인 어떤 구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정책들을 많이 좀 내놓을 걸로 지금 앞설에 예상이 저희 그 되거든요. 칠상공 정보회의 때 이제 정태근 팀장이 오늘 네. 정말 진짜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네.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또 확장했고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연관이 된다면은 뭐 교집합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발표의 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제 정책 수요주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반기에는 뭐 그런 게 또 무시 못하는 주류적인 모멘텀이 뭐 모멘텀이 될지 테마가 될지 테마는 이제 좀 약간 짧은 거고 모멘텀은 좀 연속성을 갖는 건데 올해는 대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주류적인 흐름이니까 그렇죠. 계속 또 찾아야죠. 네, 두 분도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계속 좀 찾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 매니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고 요즘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사실 제가 뭐 매크로 이슈나 시장 얘기보다는
거의 종목 얘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할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포함해서 뭐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